지금 중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최강을 외치던 중국 전기차가 미국 충돌 시험에서 단 한 번의 테스트로 박살이 난 겁니다. 반면 현대차는 무려 15개 차종이 최고 안전 등급을 받으며 2위와 3위를 합쳐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외국 기술은 절대 쓰지 않는다던 중국의 대표 기업 체리차마저 결국 LG 배터리에 6년 계약을 맺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도 한국, 배터리도 한국. 자만한 중국이 무너지고 기술로 세계를 제패한 대한민국. 과연 글로벌 시장의 미래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10년. 그 숫자가 제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11월 새벽 3시 47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동생 마이클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떨어진 머그컵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죠. 한국산 소형차의 부실한 안전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는 23세 대학생으로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마이클이 타고 있던 차가 바로 현대차 엑센트였거든요. 응급실 복도에 형광등이 번쩍이며 깜빡거렸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 사이로 들려오는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차에 대한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기자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차의 허술한 설계, 유럽 기준에 못 미치는 안전성, 값싼 재료로 만든 조잡한 완성도. 타임스의 자동차 담당 기자 로버트는 단언했습니다. 한국차들은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안전성은 뒷전이야. 그 모든 말을 저는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자료들이었죠. 유럽 충돌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현대차 모델들, 리콜 사례들, 소비자 불만 사항들. 저는 그런 자료들을 모으며 제 분노를 정당화했어요. 현대차가 유럽에서 판매량을 늘려갈 때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2018년 현대차가 독일에서 전년 대비 30% 성장했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언론 플레이일 뿐이야. 진짜 품질은 형편없는데 마케팅으로만 포장하고 있어. 자동차 전문 기자로서 10년을 일해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 자동차의 미래는 중국에 있다고 말이에요. 급성장하는 BYD, 혁신적인 기술의 NIO, 공격적인 가격 정책의 지리차.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아시아의 희망이라고 믿었거든요. 런던 사무실 벽에 붙인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중국 브랜드들의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에서 2023년 8%로 급상승한 중국차의 글로벌 점유율. 반면 현대와 기아의 선거표를 볼 때면 여전히 씁쓸했어요. 동료 기자 존이 물어봤죠. 데이비드, 현대차가 유럽에서 워런티 5년을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야 고장이 많으니까 보상해주겠다는 뜻 아니겠어? 진짜 좋은 차라면 그런 긴 보증 기간이 필요 없지. 지난 여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도 그랬어요. 현대의 아이오닉 부스 앞을 지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했네. 속은 여전히 부실할 텐데. 대신 중국 부스에서는 1시간 넘게 머물렀어요. BYD 한의 800V 초고속 충전 기술, NIO의 배터리 교환 시스템. 그들의 기술 발전 속도에 감탄하면서 사진을 수십 장 찍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쓸 때마다 이런 문장들을 넣었어요. 현대차의 유럽 진출은 저가 마케팅의 승리일 뿐, 진정한 기술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의 전기차 기술이 한국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마이클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23살의 나이에 꺾인 그의 꿈, 그가 타고 있던 그 차에 대한 원망. 그 원망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성과? 전부 언론이 만든 환상일 뿐이야. 진짜 미래는 중국에 있어. 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런던 펍에서 동료들과 맥주를 마실 때도, 취재 현장에서도, 심지어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상하이 국제 전기차 박람회 취재 요청이었어요. 편집장 마크가 제 책상으로 다가와 말했죠. 데이비드, 중국 전기차 시장을 직접 보고 와라. 내가 평소 말하던 그 중국의 성장 동력을 확인해 볼 때가 됐어. 4월 15일 오전 10시,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거대한 중국 전기차 광고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BYD 실에 세련된 디자인, 니오 ES8의 미래적인 실루엣. 역시 중국이야. 이 규모를 봐.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한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상하이 엑스포센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레이저 조명, 바닥을 가득 메운 최신 전기차들, 그리고 귀를 울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 마치 올림픽 개막식을 보는 것 같았어요. 중앙 무대에는 수십 대의 전기차가 회전 플랫폼 위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차례로 각 모델을 비추면서 거대한 전광판에 숫자들이 번쩍번쩍 나타났어요. 글로벌 판매 1위, 월 판매 50만 대 돌파, 유럽 시장 점유율 15%. 행사가 시작되자 중국 전기차 기업 임원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값비싼 이탈리아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가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대한 홀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 펜을 들고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차는 이미 과거의 유물입니다. 현대와 기아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시아의 중심은 이제 중국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마이크를 떠올리며 한국차에 대한 원망이 다시 치솟았거든요. 임원은 계속해서 화려한 수치들을 나열했습니다. 작년 우리 매출은 전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유럽 13개국에 진출했고 올해는 북미 시장도 접수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멈춘 뒤 웃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전기차를 만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게 진짜야. 한국차는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빈 껍데기였어. 행사장 곳곳에는 해외 기자들을 위한 VIP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샴페인과 고급 카나페가 무제한으로 제공됐고 각 언론사 로고가 새겨진 특별 좌석까지 준비돼 있었어요. 제 좌석 위에는 영국 오토모티브 위클리, 데이비드 존슨이라고 적힌 명패와 함께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취재 지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최신 스마트워치, 고급 노트북 가방, 그리고 중국 전기차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몽블랑 만년필까지. 이 정도면 정말 여유 있는 기업이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상하이 최고급 호텔에서 만찬이 열렸어요. 100명이 넘는 해외 기자들이 참석했는데 각 테이블마다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앉아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옆에 앉은 마케팅 디렉터 왕 씨가 말했어요. 데이비드 씨, 유럽에서 한국차가 선전하고 있다지만 그건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기술력은 중국에 있어요. 우리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을 보세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맞습니다. 현대차의 성공은 마케팅이 만든 착시 현상 같아요. 실제로는 중국이 훨씬 앞서 있죠.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충돌 안전성 테스트 영상이었어요. 깔끔하게 편집된 영상 속에서 중국 차들은 모두 완벽한 안전성을 보여줬습니다. 임원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안전은 사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은 현실이죠. 우리는 최고의 안전성과 최적의 가격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세계는 이미 중국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기사 제목을 생각해봤어요. 중국 전기차의 압도적 성장, 한국차는 뒤처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들어차 있었거든요. 마이클이 한국차를 타고 세상을 떠난 그 순간부터 품었던 원망과 불신. 그리고 오늘 본 중국의 화려한 쇼. 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중국이 옳았어. 아시아의 미래는 정말 중국에 있어.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상하이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해서 중국 전기차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요. 상하이에서의 화려한 3일이 지나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취재 요청서가 놓여 있었어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IIHS 충돌 시험장 취재였습니다. 편집장 마크가 설명했죠. 올해부터 뒷좌석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해. 각국 자동차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직접 보고와라. 솔직히 별로 기대되지 않았어요. 상하이에서 본 중국차들의 화려한 모습에 비하면 딱딱한 시험장이 뭐가 특별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 객관적 데이터는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3일 오후 2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렌터카를 몰고 버지니아로 향했습니다.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IIHS 시험장은 상하이와는 정반대 분위기였어요. 화려한 조명도 웅장한 음악도 번쩍이는 전광판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철제 건물과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묵직한 기계 소음만이 가득했어요. 입구에서부터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공장 같은 삭막함이랄까요? 접수대에서 출입증을 받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고 벽면에는 각종 계측 장비들이 빼곡히 달려 있었어요.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콘크리트 바닥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IIHS 관계자가 단상에 올라와 건조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상하이 임원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표정하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올해부터 뒷좌석 승객 보호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 40마일 시속에서 37마일로 낮춰졌지만 대신 충돌 각도와 충격 분산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상하이에서 본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달리 여기는 너무 메마른 느낌이었거든요. 수치와 기준만 나열하는 게 전부였어요.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TSP 플러스, 즉 최고 등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IIHS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실제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홀 안에는 길이 100m가 넘는 직선 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레일 끝에는 두꺼운 철제벽이 서 있고 그 앞에는 각종 센서와 카메라들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장 한편에는 오늘 테스트를 받을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중국 브랜드 몇 대와 한국 차들, 그리고 독일, 일본 차들까지. 저는 중국 차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상하이에서 봤던 그 반짝이는 모델들이었거든요. 저게 BYD CL이네. 상하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멋있어 보였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차가운 시험장에서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사라지니 그냥 평범한 자동차로 보였어요. 한편에는 현대차와 기아차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80, 투싼, 소렌토. 저는 그 차들을 보면서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그래봤자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 진짜 시험대에 오르면 본색이 드러날 거야. 오후 4시가 되자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기술자들이 첫 번째 차량을 레일 위에 올렸어요. 차 안에는 인체와 똑같은 더미가 앞뒤로 앉아 있었고 온몸에는 수십 개의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시험장 내부는 고요했어요. 상하이의 시끄러운 음악과 박수 소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직 기계음과 발걸음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기술자들의 짧은 대화만이 전부였어요. 저는 관람석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 옆에는 다른 나라 기자들도 몇 명 앉아 있었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시험 준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하이에서 본 중국 차들의 멋진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중국 차들이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줄 거야. 그럼 내 기사 제목도 정해지는 거고. 시험장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기술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카메라들이 작동을 시작했어요. 거대한 모니터에는 각종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IIHS 관계자가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기대나 편견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오직 차가운 객관성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꽉 쥐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곧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었어요. 상하이의 화려한 쇼가 아닌 냉혹한 현실의 시험대에서 말입니다. 오후 4시 15분, 첫 번째 차량이 레일 위에 완전히 고정됐습니다. BYD CL이었어요. 상하이에서 봤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회전하던 그 우아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시험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중국 기술의 진가를 보여줄 때야. 상하이에서 자신있게 발표했던 그 안전성을 증명해보라고. 기술자가 최종 점검을 마치고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5, 4, 3, 2, 1. 순간 귀를 찢는 굉음이 시험장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BYD CL이 시속 60km로 철제 벽을 향해 돌진했어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이 정도 충돌에서 중국차가 무너질 리 없어. 하지만 충돌이 일어난 순간 제 눈앞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차체가 마치 종이처럼 구겨졌어요.
어필러가 순식간에 비틀리면서 운전석 쪽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엔진룸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보닛은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으로 튀었어요. 유리창들이 동시에 박살나면서 수천 개의 파편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운전석의 모습이었어요. 인체 더미가 핸들에 그대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는 끊어져 있었고 에어백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반쯤 펴진 상태로 늘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가슴 압박 수치가 붉은색으로 깜빡이면서 위험 경고가 떴습니다. 머리 충격 지수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뜬 종합 판정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치명적 손상, 불합격. 기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은 독일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군. 이 정도로 형편없을 줄이야. 미국 기자도 고개를 저으며 뭔가를 열심히 메모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봤던 그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세계 최강의 안전성, 유럽 기준 초과 달성, 혁신적인 차체 설계. 모든 게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두 번째 중국차가 올라왔습니다. 지리차 GX11이었어요. 이 차도 상하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아까 건 우연의 사고였을 뿐이야. 하지만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충돌 순간 차체 전체가 비틀어지면서 문짝이 떨어져 나갔어요. 뒷좌석 더미는 앞좌석으로 튕겨나가 운전석 더미와 엉켜버렸습니다. 루프는 완전히 찌그러져 승객 공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모니터에 뜬 판정 극도로 위험, 중대 결함. 세 번째는 또 다른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상하이에서 차세대 안전기술의 결정체라고 자랑했던 차였어요. 하지만 이 차는 충돌 직후 연료 탱크에서 누액이 발생했습니다. 시험장에 타는 냄새가 퍼지면서 소화기를 든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상하이에서 본 것들이 모두 환상이었단 말인가요? 그 화려한 무대, 자신만만한 임원들의 발표, 언론을 향한 후한 대접. 모든 게 실체 없는 쇼였단 말인가요? 네 번째 중국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똑같았어요. 어떤 차는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인명 구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어떤 차는 연료 계통이 손상돼서 화재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IIHS 관계자가 중간 브리핑을 했어요. 지금까지 테스트한 중국 제조 차량 6대 모두 TSP 플러스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특히 뒷좌석 승객 보호 부분에서 심각한 결함을 보이고 있어요.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시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써온 기사 초안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중국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그렇다면 한국차는 어떨까요? 제가 10년 동안 불신해온 그 차들 말입니다. 오후 5시 30분, 중국차 테스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험장 바닥에는 7대의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하이에서 본 것은 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것은 현실이었어요.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 말입니다. 이제 차례는 한국차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다음 시험을 기다렸어요. 과연 제가 10년 동안 원망해온 그 차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후 6시, 첫 번째 한국차가 레일 위에 올랐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였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싼 차잖아. 중국차도 저 모양인데 한국차가 뭘 보여주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봤던 중국차들의 참혹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아이오닉 5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10년 전 마이클의 사고를 떠올렸어요. 그때 언론에서 떠들었던 한국차의 부실한 안전성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결국 똑같을 거야. 한국차든 중국차든 서양 기술에는 못 미치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굉음과 함께 아이오닉 5가 철제벽을 향해 돌진했어요. 충돌 순간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체는 구겨졌지만 승객 공간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어요. 어필러가 견고하게 버텨냈고 문짝들도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운전석과 뒷좌석 더미의 모습이었어요. 안전벨트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에어백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펼쳐져 더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 수치는 안전 범위 내였고 머리 충격 지수도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어요. 목 부상 위험도도 녹색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뜬 종합 판정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TSP 최고 등급, 우수. 이런. 저는 중얼거렸어요. 옆에 앉은 프랑스 기자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인크로야블. 정말 놀랍군. 독일 기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열심히 적어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연일 거야. 한 번 잘 됐다고 해서. 두 번째 차가 올라왔습니다. 제네시스 GV80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럭셔리 브랜드라고 해봤자 현대차 아니야. 하지만 결과는 아이오닉5보다도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충돌 후에도 차체 구조가 거의 완벽하게 유지됐어요. 문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열렸고 구조 작업에 필요한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더미들은 마치 안전한 요람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니터 판정 TSP 최고 등급, 탁월. 세 번째는 투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SUV는 좀 다르겠지. 설마 이것까지. 하지만 투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한 TSP 등급이었어요. 네 번째 산타페, 다섯 번째 소렌토, 여섯 번째 K5. 모든 차가 예외 없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당황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도저히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곱 번째로 기아 EV6가 올라왔습니다. 이 차는 아이오닉5와 같은 플랫폼을 쓴다고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겠지. 저는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EV6도 완벽한 성과를 보여줬어요. 오히려 일부 수치는 이전 차들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오후 7시 30분, IIHS 관계자가 중간 발표를 했어요. 현재까지 테스트한 현대차 그룹 차량 7대 모두 TSP 플러스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뒷좌석 승객 보호 부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머리가 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10년 전 마이클의 사고 이후로 품어왔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내가 틀렸던 건가? 여덟 번째는 제네시스 G90이었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들었어요. 하지만 G90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충돌 후에도 실내가 거의 온전했어요. 더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들도 모두 정상 작동했고 심지어 트렁크까지 열렸어요. 아홉 번째, 열 번째. 한국차들은 계속해서 완벽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뜻인가요? 오후 8시 15분, 마지막 차량인 현대 넥소가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인 넥소도 당연히 TSP 등급을 받았어요. IIHS 관계자가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총 15개 차종에서 TSP 플러스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단일 제조사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2위와 3위 제조사를 합쳐도 현대차 그룹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기자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만 빼고 모든 기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글로벌 최다 안전성 기록 달성. IIHS 관계자의 목소리가 시험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언론 플레이라고 치부했던 현대차의 성과들이 모두 진짜였다는 것을요. 상하이에서 본 중국차들의 화려한 쇼와 달리 한국차들은 말없이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야. 내가 틀린 건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노트북 화면 위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도저히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0년 동안 품어온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오후 9시 기자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압도적 성과와 중국차들의 참혹한 실패. 이 모든 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현대차 연구진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연구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테스트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다른 기자들이 기술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차체 구조, 에어백 시스템, 안전벨트 설계 등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연구원은 하나하나 상세하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10년 전 제 동생이 한국차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현지 언론에서는 차량의 부실한 안전성 때문이라고 보도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결과를 보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10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연구원은 잠시 정적 끝에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사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차량 모델이나 사고 경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마이클이 타고 있던 현대차 엑센트 사진이었습니다. 연구원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노트북을 열었어요. 몇 분간 뭔가를 검색한 후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2014년 11월 런던에서 발생한 사고인가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거죠? 연구원은 서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고는 당시 큰 이슈가 되어서 저희도 자세히 조사했었습니다. 영국 교통안전청의 최종 조사 보고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영어로 빼곡히 적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차량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상대방 차량의 불법 개조와 과속, 그리고 해당 도로의 배수시설 불량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상대방이 타고 있던 BMW가 엔진과 브레이크를 불법 개조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 시속 120km로 과속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연구원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엑센트의 안전장치들은 모두 정상 작동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충격에서 승객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차량의 안전 구조 덕분이었다고 평가됐어요.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된 정보였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당시 언론 보도는? 저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초기 보도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조사가 끝나기 전에 추측에 기반해서 나온 기사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정정 보도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죠.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시절에도 현대차는 이미 유럽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유로 NCAP에서 4스타를 받았고 같은 급 차량들과 비교해도 안전성에서 뒤지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10년 동안 한국차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원망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다니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의 이런 압도적 성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연구원이 자료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년간 안전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연간 R&D 투자의 30%를 안전기술에 집중했어요. 특히 2018년부터는 차세대 플랫폼에 혁신적인 안전구조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은 현재 글로벌 3위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이런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의 꾸준한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의 결과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이클에 대한 죄책감과 10년간의 편견에 대한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제 원망은? 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모두 잘못된 거였단 말인가요? 연구원이 저를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던 것 같네요.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연구원을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차를 불신하고 폄하했습니다. 심지어 기사로까지 썼어요.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까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마이클. 형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 버지니아에서 런던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10년간의 편견이 무너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IIHS 시험 결과 자료들이 쌓여 있었지만 도저히 기사를 쓸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2시 30분, 제 이메일함에 폭탄 같은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긴급 체리차 LG에너지솔루션과 6년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체리차라면 중국을 대표하는 5대 자동차 그룹 중 하나잖아요. 연간 240만 대를 생산하고 그중 110만 대를 해외에 수출하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체리차의 철학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키운 자존심 기업으로 외국 부품은 절대 쓰지 않는다는 철칙으로 유명했거든요. 심지어 작년까지만 해도 체리차 회장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었습니다. 중국 기술로 중국차를 만든다.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다. 저는 급히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로이터,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도 엄청났어요. 6년간 8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12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에요. 계약 금액만 해도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체리차 측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오후 3시에 열린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체리차 관계자가 한 말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값싼 배터리가 아닙니다. 성능과 안정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한 달 전 상하이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외치던 그 기업이 결국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 거잖아요. 저는 급히 체리차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1997년 설립된 이 회사는 중국 민족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었어요. 특히 배터리 부분에서는 중국 내 자급자족을 고집해왔습니다. CATL, BYD 같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만 거래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LG에너지솔루션을 선택한 걸까요? 답은 기술적 한계에 있었습니다. 체리차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배터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중국 업체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전기차 화재 사고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CATL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서 연쇄 화재가 발생하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졌거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테슬라, 모델 Y, GM 볼트, 포드, 머스탱 마하이 등 글로벌 주력 전기차들이 모두 LG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건 안전성 기록이었어요. 지난 5년간 LG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0.001% 미만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배터리들은 0.01%를 넘는 사고율을 보였어요. 오후 4시 추가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체리차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자동차 업체들도 줄줄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지리차는 SK온과 5년 계약을, 상하이차는 삼성 SDI와 4년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BYD까지도 일부 고급 모델에는 LG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불과 한 달 전 상하이에서 봤던 그 자신만만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강 한국차는 과거,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외치던 임원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차는 IIHS 시험장에서 산산조각 났고 이제 배터리마저 한국에 의존하게 된 거예요. 저는 체리차 기자회견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화려한 무대도 웅장한 음악도 없었습니다. 대신 단조로운 회의실에서 체리차 관계자가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상하이에서 봤던 그 모든 화려함이 실속 없는 허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실력이 검증되는 순간에는 결국 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후 5시 런던 사무실에서 동료 기자 존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데이비드, 이 뉴스 봤어? 중국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를 쓴다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봤어. 정말 충격적이야. 내가 늘 중국이 아시아의 미래라고 했잖아.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 존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존,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중국마저도. 결국 한국에 무릎을 꿇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차도 한국, 배터리도 한국. 이제 누가 진짜 아시아의 중심인지 분명해졌어요. 10년 동안 품어왔던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 위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국차를 비판하고 중국차를 옹호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진실 앞에서 새로운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창밖으로는 런던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마이클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23살의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마이클. 형이 1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첫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고백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틀렸습니다. 그 한 줄을 쓰는 데만 10분이 걸렸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써야 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릴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상하이에서 저는 화려한 쇼에 현혹됐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번쩍이던 세계 판매 1위라는 숫자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회전하던 전기차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한국차는 과거라고 선언하던 임원들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상하이에서의 3일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마신 샴페인, 두툼한 봉투에 들어있던 취재비,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에 넘어갔던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 버지니아의 IIHS 시험장에서 저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웅장한 음악도 없는 그곳에서 중국차들은 하나같이 무너졌어요. 차체가 구겨지고 어필러가 비틀어지고 승객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혹한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니 소름이 돋았어요. 7대의 중국차가 모두 치명적 손상 판정을 받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반면 한국차들은 달랐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15개 차종이 모두 TSP 최고 등급을 달성했어요. 이는 단일 제조사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2위와 3위를 합쳐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성과였어요.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마이클의 부고를 받고 절망에 빠졌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 개인적 상처의 진실이었습니다. 10년 전 동생의 사고가 한국차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영국 교통안전청의 공식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상대방의 불법 개조와 과속, 그리고 도로시설 불량이었습니다. 한국차의 안전장치들은 오히려 정상 작동했고 그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됐어요. 이 부분을 쓸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간의 원망과 증오가 모두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 굴지의 자동차 기업 체리차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외국 기술은 절대 쓰지 않는다던 그들이 결국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게 된 거예요. 저는 체리차 기자회견에서 들었던 그 말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값싼 배터리가 아닙니다. 성능과 안정성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지막 문단을 써야 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개인적 상처와 화려한 마케팅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상하이에서 중국은 세계 최강이라고 외쳤지만 정작 시험대에 오르자 차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마저 한국에 의존하게 됐어요.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이라 외쳤지만 차는 무너지고 배터리는 한국에 의존했습니다. 결국 승자는 한국이었어요. 기사를 다 쓰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10년간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새벽 3시, 저는 편집장 마크에게 기사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 기자의 고백 내가 10년 동안 한국차를 오해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마이클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어, 마이클. 형이 드디어 진실을 찾았어. 다음 날 아침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런던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떤 이는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존경스러워했습니다. 편집장 마크가 제게 다가왔어요. 데이비드, 용기 있는 기사였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중요하잖아요. 비록 늦었지만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편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됐어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현대차 부스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오닉 6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철학을 보려고 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가 설명해줬어요. 이 차에는 10개의 에어백과 23개의 첨단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새로운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현대차 기술로 말하다였습니다. 더 이상 선입견 없이 오직 사실만으로 승부하는 기사였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요. 마이클, 이제 정말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아. 형이 드디어 올바른 길을 찾았거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